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4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금요일 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좀 약간 지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아주 뭔가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우리 이용마 기자 연결식이 있었고요. 네. 그 장례를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메모리얼 파크 뭐 분당에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납골당이죠. 거기에 네. 이렇게 안장을 했더라고요. 부인 그러니까 아내를 사진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결식 날 아내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 유족 인사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들으면서 저는 막 웃었는데요. 너무 귀엽죠. 부인이.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밝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좀 네. 처음엔 좀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어요. 너무 밝게 얘기하시는 계속 것 같다. 계속 밝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용마 기자가 그 죽음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죽어도 영혼은 옆에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뭐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아무튼 이용마 기자 그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연결식 날 막 울다가도 막 웃음이 나왔어요. 이용마 기자가 선택해줘서 아내가 되었던 뭐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가장 큰 이용마 기자의 팬이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요. 그때 이용마 기자가 선택해줘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김수영입니다. 착하게 자다가 편하게 가셨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입관식을 했어요. 잘 가시라고.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산처럼 올라와서 관도 작은 사이즈로 갈 수가 없어서 제일 큰 크기로 골랐고요. 배가 산만큼 쌓여져 있는 그 안에는 암덩이도 같이 깨끗한 수위에 쌓여서 함께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이용마 기자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결혼한 다음부터 제가 아마 최고의 팬일 겁니다. 그 암덩이 처음 발견했을 때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이용마 기자는 저한테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엄청나게 잘 정제된 단어들로 절 잘 가르쳤습니다. 전 잘 배웠습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개인적으로는 문자를 보냈는데 저녁에 푹 쉬라고 어찌됐든 정말 3년 동안 투병을 한 본인도 힘들었지만 가족이 느끼는 고통도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푹 쉬라고 했는데 자기 이용마 기자가 자기한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남겨주고 가서
자기 힘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MBC 노조가 제일 열심히 하겠지만은 이용마 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 저야말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KBS 추정 60분의 마지막 방송을 녹화하고 왔습니다. 추정 60분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왜 없어지지? 추정 60분과 그 김재동이 다 없어진다 그러던데요. 김재동 그 저녁에 하는 라이브? 네, 라이브 그것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큰 이유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인력 문제라고 두 개 같은 말이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 돈 문제죠, 결국은. 네,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정 60분이 시청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추정 60분의 상징성이 워낙 크고 이제 저도 사실 몰랐던 건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36년 됐어요. 추정 60분이. 와,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기억날 때부터 있었던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할 때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니까. 예, 예. 그래서 어제 가서 어제가 아니고 토요일 날 가서요. 제가 처음에는 좀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12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방송 6시 반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거기서 KBS에서 있었잖아. 아니 나는 15분짜리 테드 한다 그래서 간 건데 정말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갔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방송을 근데 막상 듣고 나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송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화제의 방송들을 다 묶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고요. 그 중간중간에 테드를 하는데 테드식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이 장혜랑 선생님이 예전 84년에서 그러니까 80년대에 추정 60분 그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수한 앵커라고 아주 최고의 그 이제 잘 나가던 90년대에 앵커가 나와서 앵커가 아니고 PD가 나와서 구수한 PD가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의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약간 전성기 시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준희 교수가 약간 몰락하던 시기에 어떤 그런 PD 저널리즘에 이제 그게 이제 2014년 뭐 요런 때였죠. 이명박근혜 네, 이명박근혜 때 그때 잠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추정 60분으로 인해서 구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황상기 아버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온두라스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추정 60분 덕분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집으로 영화 집으로라는 전도연 씨가 그 주인공이었던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그 영화 본 것 네, 같은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근데 그거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 추정 60분의 제보였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아서 그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 유우성 씨가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추정 60분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듣는데 완전 빠져들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걸로 방송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구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사 프로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서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나 꿈만 같다고. 그러니까 10년 전 일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쭉 얘기하고 추정 60분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추정 60분을 보시고 시민들이 막 항의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런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시민들한테 감사한다. 방송사에도 감사하지만 나를 이유 없이 도와주신 수많은 시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다 너무 감동적이고 막 슬프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말할 사람이 나였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방송이 좋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만두는데
그래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제 원래 프롬프트도 막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거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말했어요. 이거 왜 그만두냐.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변명을 해도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시즌2를 기대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추정 60분의 장점은 이러저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통편집 되는 거 아닙니까? 통편집 저 끝나고 나서 약간 각인데 이거. 시사교양 팀장님하고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처장님 막 이러고 통편집 정말 각인데. 힘들어하셨고요. 더 웃긴 거는 웃긴 게 아니고 슬픈 거는요. 그 최지원 PD 지금 진행자 있잖아요. 네. 내가 그거 할 때 계속 울었어요. 제가 아.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몰랐거든요. 아. 우시는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무대에서 말을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관객의 그렇죠. 눈이. 네, 보이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고 나서 추정 60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딱 쓰신 다음에 내려오지를 않고 막 이렇게 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주고 그랬는데 뭐 전에 우리 옛날에 그 손석희 사장이 MBC에서 100분 토론 그만할 때도 막 울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네. 배현진 씨가 꽃다발 갖다 주면서. 근데 이번에는 저는 막 아무튼 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완전 방송 끝나고 나서 녹음 다 접은 다음에 이걸 맡은 전담하시는 네. 그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제 이름 일부러 말 안 할게요. 나오셔서 저는 이런 악역을 맡고 싶었겠냐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추정 60분의 이 정신은 이어가겠다. 그런 지금 당장은 끝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아무튼 확정이 된 거고요. 네. 이제 끝났고요. 저는 시즌 3를 왜냐하면 이게 살짝 시즌 2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추정 60분이 예, 중간에 좀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80년대에 너무 탄압이 심해지니까 그때 멈췄어요. 멈췄다가 93년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쉬었던 시기가. 그것처럼. 근데 그런 탄압 때문에 쉰 게 아니고 네. 이번에는 그냥 시청률 때문에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왜 이런 오욕의 역사를 만드나 이런 좀 짜증은 좀 났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명박근혜 때 너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방송계에서도 시사 전문으로 하는 PD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저도 했어요.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탄압 이후에 사람을 다 죽여버렸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도 시청 습관을 완전 잊어버려가지고 추정 60번 볼 생각이 없어 우리한테. 그리고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뭐 피디수첩 뭐 이런 데서 뭐 4대강 뭐 이런 거 하면 정부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방송계에서도 시사를 하고 싶어하는 PD가 점점 줄어들고 너무너무 힘들대. 네. 나 구수한 PD랑 그 두 사람이 얘기하시는데 네. 진짜 나는 우리가 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도 고소고발 당하는 그런 그렇죠.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뭘 내기만 하면 고소를 너무 많이 당해요. 일상이잖아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이 재판 끝나면 저 재판. 그리고 재판이 그냥 한 두세 개가 항상 자기한테 걸려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러니까 제보가 오면 그걸 판단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재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구수한 PD의 강의가.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들한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이거 종방은 종방이어도 이거 편성을 늘려달라. 이거 다 자르지 말고 다 방송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거의 3시간을 우리가 녹화를 했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3시간 녹화하면 1시간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시간 녹화했는데 자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너무 좋은 거야. 처장님만 잘리겠네. 나는 잘려요. 나는 여기서 말하면 되니까. 난 유감이에요. 처장님만 더 편집되고 아니야. 나머지는 살려라. 자를 게 하나도 없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유익한 주말을 네. 보냈습니다. 네. 추정님 아쉽네요. 네, 그렇죠. 고생하신 PD분들, 제작진분들 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스크랩을 해볼게요. 미디어 스크랩이요.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한 건데 금준경 기자가 썼습니다. 유주혜 대학생 기자 이렇게 두 분이 쓰셨네요. 서울시에서 돈 받고 쓴 기사가 포털 랭킹에도 오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니까 시어머니 간병 스트레스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는 2018년 5월 연합뉴스가 만든 카드뉴스의 한 대목인데요. 이 기사는 간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 사례를 나열한 다음에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전담하는 서울시에 환자 안심병원이 있다라는 걸 소개한대요. 그런데 이 기사가 포털 네이버에서 여성이 더 많이 본 뉴스 1위, 사회면에 가장 많이 본 뉴스 7위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연합뉴스의 카드뉴스가 돈 받고 한 광고였고 돈은 서울시에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이요. 2018년 서울시 온라인 언론 홍보 내역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온라인 언론 홍보 내역이에요. 그랬더니 포털에 송고된 기사와 대조해 본 결과 연합뉴스, SBS, 노컷뉴스,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민중의 소리,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직설, 푸푸스스 등이 만든 기사 68건이 서울시로부터 돈 받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걸 한번 해봤잖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 자료에 이제 그 서울시에 제출한 성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매체 또는 이거는 연합뉴스가 냈다고 써 있는데 홍보 대행사 있잖아요. 홍보 대행사가 우리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어. 그러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서울시나 뭐 부처,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니네 돈을 받아서 이 기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기사를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 아, 이 기사가 돈 받고 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기사가 아니고 광고죠 이거는 그러면. 아니 근데 광고 우리가 또 말하지만 이게 광고냐 기사냐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서울시의 언론사 대상 광고비 지출은 광고와 콘텐츠를 접목하는 네이티브 애드 그러니까 그 광고성 기사 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하기로 했고 카드뉴스, 영상 등의 형식으로 제작해서 SNS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언론사는 서울시의 노출량 등 성과를 보고를 하거든요. 문제는 언론사가 자사 사이트에 기사로도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포털에 송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광고성 기사는 기사로 올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니까 광고는 실어주는 거 니네 맘대로 그렇죠. 하지만 광고를 표시를 딱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제 언론사가 자사 사이트에 이 사실은 광고에 가까운 이 기사를 기사로 콘텐츠를 그대로 포털에 송고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름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걸 기사로 다 올라가고 사람들은 이거를 기사로 알 텐데 광고로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사례는 SBS 스브스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지친 취준생에게 활력을 서울시 청년수당 직접 받아 써보니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리얼에서도 있었네요. 노컷뉴스 시리얼에서 또 5건에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페이스북 그 영상 같은 거를 몇 개 봤었는데 이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서울시 또는 여성가족부 이렇게 써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스브스 뉴스 건 저도 봤었는데 네. 광고라는 생각 어디서 돈 받고 쓴 만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참. 그래서 보고 좀 놀랍네요. 문제네. 그죠. 트라우마로 혼자 밤길 못 다녀 여성 안심 스카우트가 밝힌 안타까운 사연. 이것도 스브스 뉴스인데요. 이것도 돈 받고 쓴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카드 뉴스거든요. 그게 미디어오늘 기사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캡처로 돼 있어요. 까만색 배경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 제작 지원 서울시라고 써 있어요. 회색으로 써 있어. 진짜 나 안 보여. 잘 안 보여. 보여? 여기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걸 썼다고 해야 돼, 말았다고 해야 돼 이거를. 이걸 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마치 그 무슨 보험 광고 하면은 밑에 막
엄청 작게 네네. 1mm 정도로 하는 그런 글자들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근데 이게 관공서에서는요, 이런 식의 홍보를 많이 하자고 엄청 걱정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홍보 담당관이라고 그러나 홍보협력관 이제 외부 공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아무튼 뭘 하느라고 좀 봤는데 이런 식의 홍보를 잘할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두들 이런 카드뉴스나 동영상 홍보 그리고 이렇게 슬쩍슬쩍하는 홍보, 이렇게 노골적인 광고 이런 건 절대 안 하고 그런 걸 원하는데 이게 원하는 시절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를 속이지 말고 그냥 광고라고 하라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사들은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는데 13개 매체 가운데 이를 명시한 매체는 SBS, CBS, 직설 등 3곳이었고 이들 매체는 기사 말미에 제작 지원 서울시라고 쓰거나 서울시 로고를 내보내며 공동 제작자로 밝혔고요. 이 같은 고지를 하지 않으면 독자를 기만하는 문제가 있는 데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사 자체의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요. 신문사들이 협찬금을 받고 별지 기사에 에드버토리얼을 명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 해석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출처를 명시한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요. 포털에 기사를 내보내는 순간에 포털 제휴 규정 가운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제재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고요. 평가위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보면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평가에는 이미 조선일보를 봐줬기 때문에 이제 에드버토리얼 이거는 참 말하기 그래요. 별로 뭐 징계 받겠습니까 여기들? 자, 그래서 이 네이티브 애드 사업을 해온 언론사 관계자는 영상을 주로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창구가 포털이라서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경우 돈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문제이기에 모모와 함께 한다라는 식으로 안내 문구를 쓰도록 정했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언론과 광고주 모두에게 좋다고 본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돈을 쓴 입장에서도 이를 알리고 언론도 내용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렵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국 관련된 이야기 지금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정철원 기자가 쓴 미디어 오늘의 정철원 기자가 쓴 조국 관련된 기사 있어요. 그게 거기 저도 들어있고 막 5만 사람의 인터뷰가 다 들어있더라고. 한 8명은 인터뷰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너무 길어져서요. 말고 내일 방송에서든 조국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평가하는 기사 있잖아요. 알려드리고요. 왜 민원연은 조국 안 해? 라고 또 말씀하실 텐데요. 아직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내용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냈을 경우에 우리 진심과는 달리 그냥 민원연이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서 막 막으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럽게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보도량을 다 보고 이게 비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좀 딱 정리를 해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뭐 논문 또 뭐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각각의 케이스마다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고 좀 묶어서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하게 다른 어떤 시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막 논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또 반대로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거의 무슨 학원 전문가 같은 분, 전 성함은 모르겠는데 한 분 모셔다가 입시 전문가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008년 당시에 그 딸의 케이스가 과연 불법
부정 입학이라든가 이런 여지가 있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방송을 들으면서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뭐 나중에 저도 이거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이걸 제가 보기에 다룰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다뤄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오겠죠. 뭐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민원연도 좀 같이 준비를 해서 저희도 이제 그 통계를 내서 이 좀 정말 극단적인 특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목 뽑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예술입니다. 네. 예술 진짜.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토요일 날 방송된 YTN 라디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뭐 조국 수석 관련된 이야기를 아니지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밝혀진 내용 그 자체에도 이걸까 정말 이렇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의 보도들도 문제지만은 제목으로 사기치는 장난치는 네, 제목이 네, 많죠. 네, 그런 보도가 너무 악의적인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측, 그러니까 밝혀진 게 거기까지면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밝혀졌다. 그런데 이거를 조국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대학에 붙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어쩌지 않았을까? 어쩌지 막 이렇게 카더라성 그랬을까라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았을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사가. 그런 보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쭉 통계를 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량 자체도 비정상적이고 진짜.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세상에서 정도로 없는 많습니다. 조국입니다. 400개 넘었습니다. 400개?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400개 넘었습니다. 모니터 못하겠네. 어떻게? 알바 쓰셔야겠네. 조국 후보자 때문에. 아유, 참. 자, 그러면은 오늘 모니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신문 모니터입니다. 저희 인턴분께서 주신 발제인데요. 이것도 참 나는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아주 비아냥거렸는지. 근데 네. 읽어보니까 참, 너무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인성 특집. 인성. 네.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기자의 인성이 좀 의심되는 이런 말하면 고소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성까지는 뭐 욕을 한 건 아니잖아. 인성이 뭐 인성, 의심된다. 그러니까. 의심된다. 네. 지적이 나온다. 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주어는 없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제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8월 14일에요.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 1심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해서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이나 고령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답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를 선고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이 답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내용을 꾸며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법정이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재판 방청을 제지당한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은폐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죗값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304명의 희생입니다. 검찰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근데 이번 1심 재판을 앞두고 사실 저는 이 재판이 좀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지금의 느끼는 화가 좀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선고를 했고요. 아무튼 이번 1심 재판을 두고 언론들은 사실상 그 세월호 보고 조작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표했고요. 그리고 이번 공판에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이 세월호 유족들이 법정에서 방청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청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소란을 피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유족들이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부터 해서 조선일보의 보도들을 쭉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법정에 방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요. 네. 법원이 좀 너무 이상하게 행정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방청 신청을 어떻게 받았냐면 법원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하나 세워놓고 방청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온라인으로도 안 했다는 온라인으로도 거잖아. 안 하고. 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법원 앞에 맨날 보고 있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방청하라 이런 소리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래놓고 막 법정에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도 이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죠. 네. 그런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번 공판에 대해서 유일하게 쓴 기사가 15일날 유일하게 쓴 기사가 법정 못 들어갔다고 판사 개 XX 외친 세월호 유족들입니다. 제목이. 아주 악의적이죠. 그리고 판결에 대한 내용 설명이랑 결과를 따로 설명한 기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기사 맨 밑에 공판 결과를 짧게 언급해줄 뿐이었고요. 조선일보는 해당 재판에서 있었던 유족들 모습을 폭력적으로 서술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재판 시작 직전 노란색 옷을 입고 법정 앞에 도착한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이 언제부터 방청권이 있어야 재판에 들어갔느냐, 우리 자식들이 죽었는데 왜 재판을 못 보게 막느냐며 법정 경위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소동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죠. 네. 또 문제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 방청객들이 소리 지른 거를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하냐면 여성 재판장인 형사 30부 권휘 부장판사는 법대에 앉으며 고함에 깜짝 놀란 듯했다. 왜 여성 재판장이 놀라야 됩니까? 하필이면. 이것도 좀 문제고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이 이뤄지는 1시간 내내 법정 밖 유족들의 욕설과 고함은 계속됐다. 판결문을 읽는 권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유족들은 김기춘 개 XX 나와라, 판사 개 XX 작살내라 라고 소리쳤고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법정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 사람이 이제 기자 칼럼도 썼는데요. 그런 걸 봤으니 또 내가 이 분노를 또 그 기사만 써도 지금 기사만으로도 악질적인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기자 칼럼까지 써서 한 번 더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런 행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기자 칼럼 제목이 뭐냐 하면 기자의 시각, 판사 개 XX의 침묵한 법원. 제가 다 잡아 넣었어야 된다는 소리지. 네, 그렇죠. 법원이 다 유가족들을 잡아 넣었어야 돼. 잠시만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어떤 구성이냐면 법원을 담당하는 기자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법정 경위에게 쫓겨난 적이 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법정 경위는 휴대전화를 볼 거면 법정 밖에 나가서 보라고 했다. 이렇게 자기가 법정에서 쫓겨난 얘기를 먼저 서술을 합니다. 자기 휴대전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왜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쓰냐면 법정 안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보석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왔다. 재판이 끝나자 법원 측 관계자들은 기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법정 출입구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양 대법원장 얘기도 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난 1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세월호 보고조작 재판 때 법원 모습은 180도 달랐다. 이게 뭡니까?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기자인 나랑
법원 측 관계자들은 기자도 쫓겨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뭔데 그 안 쫓겨나냐. 약간 이런 투로 쓴 거죠. 이게 그렇네. 완전 기자의 엘리트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던 기자는 유족이 왜 분노하고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단순 서술하면서 유족들에게 왜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당장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인성이 좀 지적이 나온다. 네, 여기까지만. 나온다. 자, 근데 이제 다른 보도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향신문은 다르게 보도했다라는 건데요. 경향신문에도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기자 메모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로막고 꼭 그렇게 선고해야 했나라는 이혜리 기자의 그 칼럼이었어요. 자, 이 칼럼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것도 똑같이 기자 메모란 점에서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요. 네. 권 재판장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법정에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곳에 서서 방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른 재판에서도 방청을 원하는 시민이 많은 경우 서서 선고를 듣게 하거나 아예 법정문을 열어놓기도 한다. 상황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잠시 휴정하거나 유족들에게 법정에 들어가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 선고를 이어갈 수도 있다. 다시 묻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말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나? 법원은 꼭 그렇게 선고를 해야 했나? 이렇게 시각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런데 뭐 이거를 이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이게 그 갈등을 대립 갈등을 그 빚어지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그 문 앞에다가 공지를 해놓고 방청권을 받게 한다? 이게 그리고 충분히 유가족이 오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좀 사람들이 말이야 뭐 공급자 마인드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유가족만큼 그 공판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의 다른 보도도 문제인데요. 1심 공판이 나온 뒤에 조선일보가 만물상을 당연히 늘 내죠. 근데 세월호 보고 시각이라는 제목의 만물상을 냈습니다. 요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조선일보의 다른 칼럼들에서 공판 시점 앞뒤로 해서 세월호를 언급한 칼럼들이 2개 있었는데요. 네네. 둘 다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네. 우선 세월호 보고 그 공판 뒤에 나온 칼럼인데요. 만물상 세월호 보고 시각. 이 칼럼에서 조선일보는 되게 직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를 하고요. 노골적으로. 여기 박근혜가 나왔어. 네. 이번 공판 결과가 아주 잘 됐다면서 자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가 TV 생중계까지 자처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의 결과치곤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네. 세월호 참사는 불법 증축, 과적, 허술한 화물 결박, 평형수 부족, 운항 미숙이 겹쳐 일어난 사고였다. 박근혜 책임은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배 회사가 직접 책임자지 왜 정권이 책임자인가? 그런 식이라면 이 정권 들어 일어난 수많은 사고도 전부 정권 책임인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세월호 구조에 나선 해경 등의 대응은 부실했지만 대통령이 배 옆에 있었어도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예전에 헝가리 사고 났을 때 과학 대신 정치가 작동하는 어쩌고라는 칼럼에서 막 민경욱 3분 막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골든타임은 고작 3분이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는 막 세월호 때 정치적 이용하려고 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을 했잖아요. 이거를 또 비호하는 칼럼이었죠. 그게 완전 시각이 일치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인성의 문제가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건 인성이 아니고 기억력이 문제지. 기억력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세월호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에 게재된 공판 하루 전에 게재된 네. 김대중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거 약간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온 칼럼인데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이익이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그 문장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엉망진창이네. 그 자기네들이 경제이익이론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는 차치하고 자기네들이 경제이익이론을 지금 밀고 있는데 경제이익을 그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한다니 이게 무슨 무슨 말인지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의 독재를 도와주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썼냐면 이 정권은 유난히도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에 민감하다. 정권도 재해를 기회로 잡았다. 정권도 재해 가로치고 세월호 침몰을 기회로 잡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그 정권도라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세월호 침몰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은 거는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정권이라는 말은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그 집단이 세월호 침몰을 기회로 그걸 어떤 조건으로 잡아가지고 막 정치적 이득을 봤다라는 건데 이 세월호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유가족과 그들을 지지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인 거거든요. 그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과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민주당이 그걸 이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식으로 그럼 우리 모두가 민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의 그 고통이나 이 분노가 이거는 말같이 무슨 기회로 잡아. 그리고 마치 뭐 이 정권이 뭐 재해 난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진짜 인성 문제네. 그러니까 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눈에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최근에 그 헝가리 사고 때 어떻게 해서든 막 그 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로 우리도 어떻게 반전을 꾀해보리라 이런 식의 사실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 보수 언론이나 그 자유한국당이. 네. 근데 딱 이 말이 그 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튼 간에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번 판결은 저는 유감이고요. 이제 1심이잖아요. 이번 판결 그 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 뭐 유족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죽이는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 이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지. 점점 이렇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용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법원도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배려를 법이라는 것도 집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그리고 그 중간에 처음에 애초에 잘못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은 그때는 또 그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야지. 그렇죠. 그럼 같이 우리 뭐 들어봅시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그렇게 신청 안 했으니 못 들어와 그리고 밖에 냅두고 선고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법원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네, 노통보고파님 1,100원, 그리고 톰톰톰님 900원, 제리고고님 900원 이렇게 후원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우리 그 회원 인터뷰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원 인터뷰 보시고 다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재밌었다, 감동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미랑곰탱님, 목요일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들어보면 도대체 조동동은 우리나라 언론이 맞는가 의심이네요. 일본 신문인가 의심되네요. 어떻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더욱 비판하는지. 지금 도쿄올림픽도 문제라던데 저들은 분명 도쿄올림픽 안 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현 정부를 비난할 듯 싶네요. 그리고 이용마 기자님의 소식에 착잡했다가 제 엉뚱한 매력에 빵 터지셨다고 합니다. 약간 제가 언급되니까 좀 그렇네요. 본인이 읽네 그것도. 네.
왠지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난 몰랐어. 그러니까 월요일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천양님 막 눈물 흘리시다가 갑자기 빵 터지셨잖아요. 네네. 아 그거 그거 듣고 얘기가지고. 월요일도 열심히 여기서 엄청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군요.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아 왜요? 실수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저 진지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자,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 정찬미 회원님 너무 활기차게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긍정 에너지로 인해 즐거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많아서 이번 회원 캠프 때 꼭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아 오시는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지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네. 노란색 메모지. 오늘 공격 대상은 변상욱 기자님이시네요. 저라면 그보다 더 심하게 말했을 듯 하지만 변 기자님이라 더 심히 공격을 받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변상욱 기자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뭐 좀 한마디 페이스북에 쓰셨다가 지금 사과하시고 엄청 사과하시고 공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모두 다 이게 말조심을 해야지 되는 때인가 봅니다. 그죠? 자유한국당 그 청년이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막 했던 그 얘기잖아요. 네네.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에 뭐 맡고 있는 사람이고 공천 신청도 했던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비판 받았는데 사실은 그 비판보다는 이제 부모 네, 조국 같은 부모가 있었더라면 뭐 하는 그런 약간 너무 말을 막 하셨다. 그런 부분에 청년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네. 비판을 받으셔가지고 네. 뭐 사과하셨으니까. 네. 뱀프님 미련년 구독 놓치지 않겠스 네, 해주셨고요. 네. 뉴슈가님 전 그냥 방송만 듣는데 시민회원분 용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네. 투어의 박미정님께서 또 토크쇼 너무 즐거웠다면서 그때 저희 뉴스타파에서 한 토크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너무 즐거웠다고 하면서 활동가님들 모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도 하나 봤더니 여자들만 그런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량 총각인 나도 고민하며 나라도 실천해야지 하면서 행동해요. 예전 댓글에 우리가 우리를 잊으면서 지구촌의 혼돈의 상태에 빠져들었다가 아마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공감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감 만땅이면서 어느 때부터 인간은 귀를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원초적 우리를 찾아가려면 정치, 경제, 사회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게 나라라는 진실을 알려주는 민원연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도 그 빵뉴스 얘기하시면서 아마 저기 엄지의 활동가가 나갔던 그 고공 네. 농성한 그게 빵뉴스가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님께서는 오너의 정치색에 세뇌된 머슴 기자들이 익명, 무기명, 비실명, 관계자 소식통 어쩌고 저쩌고 아전인수 소설기사 쓰는 게 요즘 너무 많은 게 개탄스럽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예, 뭐 다들 많은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좋다라고 다들 하셨는데 이게 어찌됐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로만 또 하는 것보다 이중으로 또 힘이 2배로 듭니다. 네, 힘이 들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